할로, 아빠카발. 안녕하세요. 저는 ECK 교육의 뉴 더 바른 인도네시아어 스텝 1을 맡게 된 강사 남유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뉴 더 바른 인도네시아어 스텝 1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우리 수업하는 것보다는 약간 워밍업식으로, 그쵸?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인도네시아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면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면적은요, 19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오시나요? 저는 감이 안 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19배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시죠. 전 세계의 14위라고 해요. 면적적인 면에서 봤을 때 14위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맨 끝에서 맨 끝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 7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볼게요. 인구를 보시면요. 인구 굉장히 특징적이죠. 2억 6천만 명. 그죠? 굉장히 많죠. 2억 6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대요. 세계 4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면 이 많은 인구와 함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친구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수도는요, 자카르타고요. 이렇게 씁니다. 자카르타라고 인도네시아어로는 읽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하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리를 먼저 떠올리시지만 발리는 수도가 아니에요. 네, 자카르타가 수도고요. 우리나라와 시차는 대략 한 2시간 정도 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자카르타 가고 싶어요? 그럼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7시간 걸린대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언어 볼게요. 인도네시아어가 표준어고요. 인도네시아어를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바하사 인도네시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통화는요. 루피아라고 하고요. 한글로는 루피아라고 쓰여져 있지만 인도네시아어로는 루피아라고 읽습니다. 루피아라고 읽고요. 인도네시아는 루피아라는 통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화폐 가치는 원이잖아요. 인도네시아는 루피아를 쓴다. 자, 약자는 IDR 요거를 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약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후 볼게요. 인도네시아의 기후는요, 열대성 기후예요. 인도네시아가 북반구에 있는지 남반구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인도네시아는요,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죠. 그리고 열대성 기후지만 1년 내내 더운 나라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평균 기온이 한 28도에서 30도 사이 그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한여름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34도 막 이런 폭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덥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도네시아는 모든 건물 안에 실내에 에어컨이 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들어가면 또 덥지 않거든요. 오히려 약간 좀 싸늘한 느낌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여행 가실 때 얇은 가디건이나 얇은 겉옷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요, 우기와 건기 두 가지 계절로 나뉘어지고요. 우기를 인도네시아어로 참고로 요거 맛보기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심 후잔 하면 우기고요. 건기는 무심 파나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니까요. 네, 맛보기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우기와 어쨌든 건기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요, 우기에는요 비가 매일매일 오나요?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날씨 변화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기이지만 비가 오는 날도 있고요. 우기이지만 비가 안 오는 날도 있습니다. 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특징입니다. 종교인데요. 요 종교가 좀 중요해요. 인도네시아의 종교는요, 이슬람교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8%가 믿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인도네시아는요, 국교가 이슬람교가 아니에요. 나라에서 정한 종교는 이슬람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것 뿐이고요.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종교가 있고요. 선택사항이 있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교가 없으면 안 돼요. 인도네시아는.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에 일단은 종교가 기입이 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올 때 그 공산주의 사상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당 한 가지 종교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종교는 주민등록증 상에 기입이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종교가 같은 사람끼리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기독교랑 이슬람교랑 만났어요. 사랑을 하는데 결혼을 못하나요? 못해요. 법적으로는 못해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헤어지는 커플도 저는 봤고요. 또는 개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너무 사랑하면 나는 기독교지만 내가 이슬람교로 개종을 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죠. 종교를 주민등록증에다가 기입한다는 것이. 그리고 종교를 또 바꾸는 게 쉽지 않고 종교가 같은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들은 조금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자,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믿는 종교의 의식에 맞게끔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근데 없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보고 이 사람이 이슬람교를 믿는데 그럼 우리 이슬람교 장례 의식 절차에 맞춰서 이 사람의 장례식을 한번 치러줄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좀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다음은요, 인도네시아의 지도를 보면서 인도네시아 주요 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인도네시아 지도 보이시죠? 딱 봐도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구나 아실 수 있겠죠? 자, 인도네시아의 주요 섬들 한번 볼게요. 먼저 자카르타, 즉 수도가 있는 섬 어디 있을까요? 여기 밑에 있어요. 네, 요 섬이고요. 이 섬을 자바섬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바로 여기 왼쪽 편에 있죠. 그래서 이 섬이 인도네시아의 중심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이 섬 이름 수마트라예요. 뭐라고요? 수마트라. 자, 이 수마트라 섬에서요, 한번 보면 유명한 지역이 아째라는 지역이고요. 여기 맨 위에 꼭대기에 보이시나요? 이 지역이 아째예요. 한 번쯤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보셨을 법한 그런 아째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쓰나미로 유명하죠. 그 외에도 우리 빠당이라는 지역 한번 볼까요? 자, 빠당이라는 이 지역은요. 인도네시아에 만약에 한 번쯤이라도 가보시게 되면 빠당 음식점 방문해 보셨을 거예요. 혹은 그냥 눈으로라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카르타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는 흔한 음식점 중에 하나가 빠당 음식점이고요. 빠당 음식점은 좀 특이한 것이 자, 식당에 들어가요. 그럼 앉아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메뉴를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 식당에 들어갔어요. 앉았어요. 이미 반찬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반찬들 중에서 제가 손 댄 것만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매콤한 맛을 많이 갖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빠당 음식점이어서 한국 분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바섬 위에 보시면 커다란 섬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보르네오 섬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섬은 깔리만탄이고요. 네. 뭐라고요? 깔리만탄. 그렇죠? 전체가 다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여기의 특징은 위쪽으로 보시면 말레이시아가 있어요. 그렇죠? 또 여기 브루나이도 있고요. 그래서 브루나이랑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가 다 있는 곳이 바로 이 깔리만탄이라는 섬입니다. 보르네오라는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르네오 하면 우리 뭐 생각나요? 이거는 광고는 아니지만 가구 생각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에요. 목재뿐만 아니라 다른 광물, 석탄, 그런 자원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 여기 지금 이렇게 우산 모양, 우산 거꾸로 된 모양 또는 이제 손가락 이렇게 엎어놓은 모양,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섬은요, 술라웨시라고 하고요. 뭐라고요? 술라웨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특징적으로 좀 볼 곳은 마나도라는 섬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신문을 잘 보시는 분이라면 예전에 그쵸 한글 채택했다고 우리나라 신문에 여러 번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글이라는 문자를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마나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선생님 발리 어디 있어요? 자, 발리는 자바섬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발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리 지역은 여기에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파푸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섬도 파푸아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 오른쪽은 파푸아 뉴기니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파푸아 지역은 특징적인 것이 민족이 흑인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다른 인도네시아인들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그 모습, 살짝 까무잡잡하고 키가 좀 작은 편이고 눈은 좀 크고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이 파푸아 지역은 민족이 흑인입니다.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요, 저희 인도네시아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그 인도네시아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첫 번째요, 문자는요, 인도네시아어는요, 로마 문자를 사용합니다. 자, 로마 문자라는 거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영어의 알파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그 문자를 그대로 갖다 사용합니다. 물론 발음은 조금 달라요. 발음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성조 볼게요. 자, 인도네시아어는요, 성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성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예, 그런데 인도네시아어는 성조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어순을 볼까요? 자, 인도네시아어의 어순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기본 구조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밥을 먹습니다 라는 문장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말은요, 나는, 누가, 무엇이 해당되는 주어가 먼저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밥을, 을 붙는 거죠. 동사의 대상이 되는 거 우리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죠? 목적어 다음에 먹습니다라는 서술어가 나와요. 그런데 영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I have lunch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서술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인도네시아어도 그 어순, 영어의 어순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것이 기본 어순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의 경우에는 시제에 따라서 뭐가 붙어요? 동사에 일반 동사의 D나 ED가 붙죠. 우리말 같은 경우는 먹습니다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엇이라는 또 단어가 붙잖아요. 그쵸? 맞나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어는요, 시제에 따라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따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우리 영어는 예전에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막 이런 거 외우느라 힘들었죠. 근데 인도네시아어는 시제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그대로 쓴다는 얘기죠. 선생님, 그러면요, 이 문장이 과거인지 미래인지 현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제를 표현하는 부사어들, 예를 들면 나중에, 아까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시제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그렇죠. 과거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라고 했어요. 나중에 먹을게. 그럼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제를 표현해주는 부사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 다른 시간에 배울 예정이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격변화 볼게요. 격이라는 거는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하면은 주격이죠. 그죠? 나를 하면 뭐예요? 목적격이죠. 나의 하면 소유격이죠.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I, my, me 그거 외우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격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를 묻는 건데요. 인칭대명사의 격변화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얘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요, 위치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럼 그거는 주격이에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장 어순과 함께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성수일치. 성이라는 거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언어는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져요. 네,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수라는 건 이제 단수냐, 복수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수.
그쵸? 남성, 여성 또는 단수, 복수,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그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동사가 달라지나요? 일치합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쉽겠죠. 네, 그래서 단어만 외우시면 어휘만 알고 계시면 인도네시아의 문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다는 거, 물론 다른 언어에 비해서요 훨씬 더 배우기 수월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없는 특징을 굳이 이렇게 써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어 배우기 쉽습니다. 저와 함께 해요 라는 뜻이겠죠. 네, 그런 의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인도네시아의 특징, 대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 부분만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 거예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의 첫 문자는 뭘로 써요? 대문자로 쓰시면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다른 언어와 같은 특징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사람의 이름.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쵸? 월, 1월, 2월, 3월 등의 뭐요? 그렇죠. 문자. 첫 철자를 뭘로 써요? 대문자로 쓴다는 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예문이 되어 있는데요. 나마사야 리철수. 그러면 나마사야 저의 이름은 이철수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이름 볼게요. L, C, S 다 지금 뭘로 썼어요? 그렇죠. 대문자로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특징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특징 조금 특이해요. 네, 다른 언어에는 잘 없는 특징입니다. 2인칭 대명사의 첫 문자, 첫 철자를 대문자로 쓴다는 얘기인데요. 나는 1인칭이에요. 너는 2인칭이고요. 나랑 너 빼고 나머지는 3인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2인칭이라는 거니까 당신 또는 너에 해당이 되는 인칭 대명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희 인칭 대명사는요, 다른 시간에 배울 거예요. 지금은 아하, 2인칭 대명사를 왜 첫 문자를 대문자로 쓰는구나.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너잖아요. 당신 상대방이죠. 상대방을 높이는 뜻으로 우리 2인칭 대명사는 첫 철자를 대문자로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시아빠 나마 안다? 라는 문장이 지금 예문으로 왔어요. 시아빠 하면 누구에 해당되는 의문사고요. 나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지금 문장인데요. 시아빠 나마 안다? 그래서 안다가 당신이라는 2인칭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의 첫 철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거 아니고, 그죠? 안다, 요렇게 소문자 아니고 대문자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약자. 우리도 알고 계시죠? 영어도 약자는 대문자로 써요. 네. 그런데 인도네시아어는요, 약자가 좀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다른 언어에 비해서 약자를 많이 쓰는 언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어는요, 어근이라는 루트가 되는 그 말의 어근, 그는 이제 뿌리 근자잖아요. 뿌리가 되는 말이 있고요. 거기다가 접사라는 걸 붙여요. 앞에 붙이면 접두사, 뒤에 붙이면 접미사, 양쪽에 다 붙이면 접환사라고 하는데 접사를 붙여서 문장의 길이를, 단어의 길이를 늘립니다. 그러면서 뜻도 확장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어의 단어가 생각보다 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약자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자는요, 어떻게 읽냐면 이 알파벳 이름으로 읽습니다. 문자의 이름으로 읽어요. 그래서 저희 다음 시간에 알파벳 문자에 대해서 발음 저희가 공부를 할 거고 또 이름도 공부를 할 건데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약자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빼떼 이렇게 있습니다. PT 아니고요. 빼떼라고 읽어요. 인도네시아 발음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요, 약자가 뻐루사한 떠르바따스의 약자인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뻐루사한 그러면 회사고요. 떠르바따스 그러면 제한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빼떼는 주식회사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회사 이름 앞에 다 요 빼떼가 붙습니다. 그래서 빼떼가 붙어 있으면 아하, 이거는 회사 이름이구나. 그 회사 이름의 뜻을 모르더라도 또는 그 회사 이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을지라도 이거는 회사 이름이구나 라고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약자도 뭘로 쓴다? 대문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인도네시아 나라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인도네시아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어떠세요? 좀 구미가 당기시나요?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1강부터 30강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30강까지 다 마무리하고 나시면 분명히 현지에 가셔서 인도네시아 가셔서 현지인과 의사소통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고 따라와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발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마카시.